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40회입니다. 이번 주에는 공지를 해드렸던 대로 지난 1, 2라운드 KO에 이어서 3라운드에서 KO가 났던 그 명승부들을 추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운드별로 KO가 난 것에 대한 그 주제를 얘기해주신 장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장원조 박사님은 워낙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는데 지금 프로야구 충남 아산 FC죠. 프로축구 네. 아산 FC. 네, 2부 리그. 예, 2부 리그의 가장 상위권에 있어서 이제 네. 단두대 매치를 앞두고 계신. 지금 13팀 중에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열세군요. 네, 작년엔 6등이었는데 금년에 9위로 3계단 떨어졌습니다. 지금 장원조 박사님은 아산 구단 부대표로 최근 발령을 받으셔서 또 축구계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사이신 이성렬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복싱 매니악의 젊은 피라고 하기에 이제는 40대 중반이 돼버린 우리 김영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2라운드 KO를 저희가 더듬어서 추억해 보면서 아주 좋았던 그런 순간들, 기억들이 많았는데 3회에도 좋은 기억, 또 쓰라린 기억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대표적인 것이 한국 복서 세계 타이틀 매치 중에서 3라운드 KO가 가장 먼저 나온 시합인데 이 경기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 시합이기도 합니다. 4전 5기의 신화가 창조됐던 홍수환 선수와 헥토르 카라스키아와의 경기예요. 자, 이 경기는 이 경기 하나만 가지고도 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그렇습니다. 얘기할 거리가 많을 네. 텐데요. 일단 WBC 쪽에서 먼저 이제 슈퍼 팬텀급 그렇죠. 네, 를 신설해서 염동균 선수가 리아스코에서 로얄 고바야시에서 염동균에서 고메주로 건너간 뒤에 이제 WBA가 주니어 페더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수환 선수가 국내에서 염동균 선수와 10라운드 판정승, 그다음에 4강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카다 지로 다나카 후타로 4강전 맞습니다. 네, 다나카 후타로 선수에게 10라운드 판정승을 거두고 동양 대표로 이제 결승전에 진출한 거죠. 그래서 파나마까지 날아갑니다. 이때 헥토르 카라스키아는 11전 11승 11KO승. 별명은 지옥에서 온 악마. 그리고 이때가 파나마 독립 100주년 기념인가 이래서 카라스키아 선수가 챔피언이 되면 파나마 역사상 최초로 세계 챔피언 4명 보유. 동시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과는 조금 감각이 다른데 당시에는 복싱은 물론이고 축구고 야구고 27만 되면 노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8, 29에까지 현역 생활을 하면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고 30을 넘어가면 이거 뭔가 위험한 거 아니냐. 지금이야 조지 포먼 이후에는 40대도 복싱 계속 하고 그러시지만 홍수환 선수가 당시 아마 27쯤 됐을 겁니다. 50년생이니까 맞습니다. 만 27세. 헥토르 카라스키아는 아직 10대였고요. 17살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홍수환 선수를 제물로 헥토르 카라스키아가 거대한 축제판을 벌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기면 이제 윌프로드 베네티스의 17세 8개월 기록을 17세 6개월로 단축시키는 또 세계 신기록을 또 세우는 날이기 때문에 파나마 입장에서는 더 기대를 많이 했죠. 요때 1년인가 2년 후에 우리나라 선수가 24세인데 해설자분이 노장이라고 그랬던 걸 분명히 기억납니다. 24살. 네, 24살. 옛날에 조지 포먼 챔피언 45살 챔피언 됐을 땐 할아버지 복수라고 타이틀 붙었어요. 맞네요. 그렇죠. 지금 하면 난리 날 걸요. 40대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지 포먼이 복귀한 이후에 연전연승을 하니까 그거에 고무돼 가지고 카를로스 자라테도 그렇죠. 또 복귀해서 연전연승해 가지고 세계 타이틀 매치까지 했습니다. 두 번 했었죠. 네. 근데 이제 홍수환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운들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 전날인가 심판을 만났대요. 우연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래서 주심을 받다는 거죠. 주심을. 근데 영어로 대화를 했답니다. 그 주심이 good luck. 그래서 자기가 영어로
I try to my best. 그러니까 영어 잘하네. 영어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high school. 그래서 very smart boy 이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상 때문에 심판이 2라운드에 4번이나 다운됐는데도 찬스를 주고 끊지 않고 이게 네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복서로서는 마지막 세계 타이틀 매치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좀 배려를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룰이 바뀌었습니다. 프리 넉다운제가 적용된 첫 세계 타이틀 매치입니다. WBA에서인가요? WBA는 전통적으로 3 넉다운제였었는데 아니 이때도 70년대 WBC는 이미 채택을 하고 있었나요? 70년대 중후반부터 프리 넉다운으로 바뀌었어요. WBC는. WBA는 3 넉다운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이때 최초로 한번 근데 이때 이후로 바뀐 게 아니라 이 경기만 그랬어요. 이 경기만. 그리고 룰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3번 이상 한 라운드에 다운되고 승부를 뒤집은 경기는 이 경기밖에 없어요.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는 세계 전무후무했죠. 타이틀 매치에서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후모는 했죠. 그 저기 카스티오하고 그 키 큰 복서 누구죠? 주니어 네트급 세계 챔피언. 호세루이스 카스티오, 디에고 코랄레스. 그 코랄레스. 경기도 한 4번 정도. 한 라운드에? 아니요. 그게 한 라운드였죠. 한 한 라운드. 그러니까 역사가 참 아이러니컬한 게 15라운드에서 12라운드로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가 줄어들고 당초 계약에 의해서 열린 마지막 세계 타이틀 매치 그게 보비 차콘데 라파엘 리몬전이었는데 리몬전. 근데 좀 잘못 알려진 게 네. WBC의 이제 마지막 15라운드 타이틀 매치는 장정구 사파타전이에요. 1차전. 그 경기가 1차전. 15라운드로 벌어졌어요. 맞아요. 그건 1차전이고. 왜냐하면 사파타가 발이 워낙 빠르니까 12라운드로 해서는 장정구 선수가 못 잡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물쩍 넘어갔던 그래서 그 경기가 사실상 WBC의 마지막 15라운드 타이틀 매치입니다. 82년도니까. 어쨌거나 그 보비 차콘데 라파엘 리몬 경기도 12라운드까지 진행됐으면 승자가 달랐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시기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김득구 선수가 이제 그 사고를 당하고 그 세상을 등진 게 11월 18일이에요. 네. 라파엘 리몬이랑 보비 차콘 시합은 12월 11일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약이 돼 있던 상태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 사이에 룰 개정을 해도 적용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튼 이 경기에서 홍수환 선수는 뭔가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또 그 이런 그 기질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관광공사에 얘기해서 한국식 갓 뭐 이런 거 빌려서 예, 그거 쓰고 올라가서 갓을 관중석으로 이렇게 던지는 그거 관광공사 물품이었을 텐데 그렇게 던져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카라스키아 쪽에서 승리를 확신했냐면 그때 그 홍수환 챔프의 권투와 바닥하고 캔버스하고가 좀 미끌미끌해서 안 맞았대요. 미끌미끌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럼 송진가루 우리 거 갖다 쓰라고. 그래서 카라스키아 쪽 코너에 있던 송진가루를 갖다가 듬뿍 바르고 링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서 홍수환 선수 정말 잘했어요. 잘했죠. 특히 그 1라운드 중반에 카라스키아가 이렇게 짧은 그 쇼트 훅 스트레이트에 가까운 펀치를 4-5발 던지는데 그거를 두 발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이 허리 놀림만으로 피하는 정말 그림 같은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관중들이 됐다. 오늘 뭔가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고 희망에 찼었어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네. 첫 라운드 몸이 할 때. 가벼워 보였어요. 맞아요. 전혀 기죽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2라운드에 더블 훅이었죠. 레프트 트리플이죠. 트리플. 그 트리플 훅으로 다운 시키는 건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레프트가 나온 다음에 라이트가 나오는 게 정석이었는데 계속 연달아서 세 방이 같은 주먹으로 탁탁탁 들어오는 그걸 맞고 떨어졌죠. 그렇죠. 앞손 트리플을 그러니까 추후에 후안 마누엘 마르케스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 외에는 전무후무했어요. 네. 그리고 거의 데미지가 없는 듯이 위장을 하면서 일어났죠. 그리고 오히려 러싱 파이트를 하다가 그 카라스키아가 백스텝을 밟는데 라이트 쇼트 훅
밑으로 약간 찍는 듯한 펀치에 두 번째 다운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운은 약간 좀 밀어서 넘어진 듯한. 근데 그렇죠. 그때가 더 절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풀린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70년대는 이제 지금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온갖 다방, 동네 다방마다 오늘 권투 경기 합니다. 그래서 입장권을 팔았습니다. 그게 다방에 텔레비가 조금 그래봐야 한 24인치쯤 됐을래나. 지금 보면 뭐 크지도 않은데 거기에 그 텔레비 앞자리는 좀 비싼 차를 팔고 뒷자리는 좀 이제 싼 가격을 받고 그래서 전부 다 모여서 응원하는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 번 다운되니까 졌다고 생각한 분이 반, 끝났다고 생각한 분이 반, 그리고 어차피 텄다라고 생각한 분이 반.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뭐 다 다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보던 분들도 TV를 거의 껐죠. 저희 아버님도 껐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다 시켰는데. TBC 중계였죠 맞아요. 그때.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다운됐는데 네 번째 다운되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1분 가까이 거의 펀치를 못 내밀고 로프에 기대서 이제 일방적으로 펀치를 맞았는데 홍수환 챔프의 증언에 의하면 네 번 다운될 때까지 맞은 펀치보다 그 1분 동안에 맞은 펀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면을 보면 코너로 들어올 때 조금 비틀비틀하면서 들어오고 코너에서도 수환아 너 이러다 죽겠다. 그러니까 한 라운드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내가 타올 던질게. 그리고 그때 홍수환 선수 형님이 따라가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코에다 자꾸 이 암모니아를 대드라는 거예요. 정신 번쩍 나라고. 그건 룰 위반 아닙니까?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조치 암모니아를 대는 거는 룰로 안 정해져 있어요. 먹는 거에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가 되는데 암모니아 대는 거에 대한 규정은 없네요. 예. 예전에 권순천 선수가 레몬을 먹어서 그게 규정 위반이냐 아니냐. 그래서 안 돼요. 물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암모니아를 자꾸 코에 갖다 댔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2라운드 끝나니까 당시 주 파나마 한국 대사하고 파나마 부통령하고가 링사이드 옆자리 귀빈석에서 보고 있었는데 선수 보호를 위해서 경기를 중단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 부통령이 정중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포탄 있잖아요. 아 엄청났죠 그때 총소리. 네. 첫 다운 때부터 다 빠방 빠방 하고 막 올라오는데 생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라운드가 시작이 되죠. 3라운드 시작하자마자 홍수환 선수가 첫 번째 펀치, 그게 라이트 훅이었나요? 이게 들어갔는데 본인 술회에 의하면 자기 복소 생활 동안 그렇게 양질의 펀치가 꽂힌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주먹이 근육 속에 푹 파묻혔다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고요. 순간적으로 카라스키아의 눈동자가 휙 돌아가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로 카라스키아가 그때 질려 있었냐면 실제로 데미지를 입어서 그런 걸까요? 연타를 치는데 전혀 반격이 없었고 심지어는 왼 주먹을 이렇게 대놓고 겨냥을 하면서 치는데도 사이드 스텝 밟지 못하고 그냥 질린 상태로 로프에 기대 있었죠. 그리고 그때 풍차 돌리기 펀치도 나왔었나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아니요 풍차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이렇게 대구선 하는 그런 장면이 돌리고 있었어요. 네. 타이밍을 보는. 그리고 나서 저는 이게 룰을 위반한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펀치를 맞고 카라스키아가 로프에 이렇게 걸쳐져 있으니까 절반 정도. 그 옆구리를 이렇게 찍듯이 내려 누르듯이 펀치를 던져서 그대로 이제 다운시키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일간 스포츠 제목이 지옥에서 온 악마를 지옥으로 보내버렸다. 그 로프에 걸터 있을 때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그냥 네. 앞면에 쳐가지고 앞면에 완전 쳐서 완전히. 침몰시켜 버리죠. 그때 그 중계 가셨던 분이 누구셨죠? 박병학 캐스터 아닌가요? 박병학 씨 맞아요. 해설자가 오일용 선생이었나? 아니었어요. 아닌데
박병학 선생 박병학 씨는 맞아요. 본인이 그걸 박병학 선생이 나중에 그 증언하신 바에 따르면 해설자한테 뭔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해설자가 안 보이고 수 하나 붙들어라라고 그러니까 클린치를 해서 위기를 벗어나라고 해설하다 말고 가서 소리 지르고 오셨다고 그때 해설자가 그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적의 역전승을 거둔 다음에 뭐 난리가 났죠. 일단 우리 대사께서 보니까 부통령은 벌써 자리 떠나셨고 경기장은 조용해졌고 뭐 한국에서는 생 난리가 났고 그날 전국에 있는 스포츠용품점 그때는 체육사라고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체육사에 모든 복싱 글러브가 동이 났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이러고 또 한 파나마 관중이 홍수환 씨한테 돈을 걸어서 갑자기 막 머리를 빗겨주고 막 마사지 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홍수환 승리하자마자 파나마 관중이 홍수환 씨한테 가서 막 너무 좋아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이 나중에 뭐 홍수환 씨가 얘기할 때는 내기를 걸었는데 홍수환한테 자기를 걸어가지고 나중에 뭐 나이트클럽도 그분이 빌려줘서 뭐 그것도 했단 뭐라고 하죠 축하 파티도 해주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영상에 그분이 등장해요 진짜 머리도 막 빗겨주고 막 혼자서 좋아서 날뛰고 파나마 국민 중에 한 명. 이 돈 얘기를 하니까 한국 선수한테 돈 걸었다가 제일 크게 날린 분이 이제 로페스 아리알. 그분이 최충일 대 놀란도 나바레테 전 때 최충일한테 5만 달러인지 그것도 캐시로 승리를 확신하고 걸었다가 날려서 이분이 5라운드 종 빨리 울린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더 했으면 최충일이 이겼다고 막 그분도 필리핀 사람 아닌가요? 필리핀 사람인데 그 대단한 거물이었죠. 근데 그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금 사실 토토 규정에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됐나 봐요. 그래서 저도 충남 아산구단의 부대표 발령 나던 날 아예 구단에서 이거 갖고 옵니다. 그래서 바로 어플 깔아가지고 저와 직계 존비속 토토하는 거를 금지하는 거기에 아예 이름 뭐 다 이렇게 등록합니다. 축구계가 또 유달리 시끄러웠잖아요. 선수들 다 퇴출되고 막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뭐 여담인데 네. 개인적으로 토토 해보셨나요? 토토 영국에 있을 때 해봤죠. 한국에선 해본 적 없어요. 잘 맞히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닙니다. 전문가시니까. 축구는 잘 맞지.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왜냐? 제 기본 예상은 2대 1이에요. 근데 2대 1에 걸면 2배를 받는다. 근데 3대 1이면 5배가 돼요. 그럼 가서 3대 1에 걸게 돼. 설마 한 골 더 못 넣겠어? 근데 4대 1은 14배네. 에라 모르겠다. 이게 돈 앞에서는 이성적 판단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하다가 다 망하고. 그래서 이날 뭐 전국적으로 아주 생 난리가 났습니다. 70년대면은 77년도. 이제 단군 이래의 호황이라고 할 정도로 경제 붐이었고 그렇죠. 이때는 또 73년과 77년 74년과 77년의 차이는 74년에는 홍수환 선수가 현역 복서 현역 군인 그래서 머리가 짧았고 이때는 머리가 장발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그 인기가 있었냐면 중계팀이 도쿄에 왔어요. 그때는 파나마에서 지금도 그렇죠. 직항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일단 대기. 홍수환 선수팀도 일단 도쿄에서 대기. 한국에서 카프레이드 준비 끝날 때 귀국하라고 할 때니까 예, 같이 들어와라. 그래서 이때 중계팀도 같이 했고 이때 아마 저 김재길 TBC의 그 까까머리. 네, 까까머리 김재길 PD가 PD셨는데 이게 또 일화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인가 김태우 씨 페트로리코에서 김태우 선수가 사무엘 세라노한테 3라운드에 멋진 다운을 뺏고도 10회 KO패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연속으로 2번 KO패하면 국민 사기에 지장이 있다. 중계하지 말자. 그랬는데 김재길 PD가 우겨서 무슨 소리냐. 지문 내가 사표 쓰겠다. 라고 중계를 했고 홍수환 선수 증언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 관짝 쥐고 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환송하는 듯한 표정으로 김포공항에서부터 말은 안 하지만 이제 그런 느낌을 비쳤는데 딱 한 분이 용기를 줬대요. 딱 한 분이 LA에서 만난 한국 연예인 동포 위문 방문단 송혜 선생님이 황해도 출신 실향민이시잖아요. 홍수환 선수는 저 평안도 실향민의 아들. 두 분 다 어머니는 신의주고 아마 아버님도 그쪽 어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향민끼리는 통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송혜 선생님이 수환아 잘하고 오라오. 그리고 거의 뭐 너는 이긴다라는 뭔가 그 신념을 심어줬다 그럴까. 그래서 그 송혜 선생님의 응원을 자기는 잊지 못한다. 이때의 감격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 근데 TBC는 서울이랑 부산만 나왔다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서울에 서울하고 어떻게 전국적으로 다 그걸 보게 됐나요? 전국적으로 못 봤죠. 못 봤어요. 그때 TV 중계된 건데 라디오는 아마 전국적으로 다 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신혼이었는데 울산에 사셨거든요. 근데 이 TV를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부산이면 울산도 부산이면 됐을 수 있어요. 울산이 그래서 잡히나 전파가? 그 당시에는 부산 안에 그때는 경남에 네, 이제 부울경. 들어가 있어서 그때는 주인집 있고 다 단칸방이 있었잖아요. 그 단칸방이 대부분 신혼 아닌 독신이 살았는데 주인집 TV가 있었기 때문에 다 나와서 그날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용무님은 이때 엄마 뱃속에 뱃속에서도 없었죠. 저는 몇 년생이? 79년생이니까. 아 그러네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저는 뭐가 됩니까? 근데 이때 이 경기가 워낙 극적이어서 그러면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몇몇 경기는 서울, 부산을 제외한 네트워크는 KBS가 TBC 화면을 받아서 맞아요. 네, 세계 타이틀 매치 녹화로? 중계를 해줬습니다. 생중계로.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외 지역은 KBS가 커버한 경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 경기가 KBS 커버리지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추후에 어쨌든 저작권 문제에 딴지를 안 걸었어요. 그래서 KBS에서도 이 경기를 계속 중계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 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 당일만 수십 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틀면 계속 해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 시합을 기억을 하냐면요. 이 시합이 KBS에서 특집으로 60년대가 나온 스포츠스타, 70년대가 나온 스포츠스타에서 80년대가 나온 스타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해줬어요. 60년대는 프로레슬러 뭐 김일, 천규덕 이런 사람이 나왔고 70년대에는 웬 머리 벗겨준 아저씨가 나오더니 권투 선수라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이 영상을 KBS에서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 시합이 그때 벌어졌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날이 유명호 18차 방어전 MBC에서 하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겹쳐지면서 저는 이 시합을 또 나름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홍수환 챔프가 호텔에 들어가서 세계 챔피언이 된 채로 단잠에 빠져 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누가 호텔방 문을 똑똑 두드렸답니다. 그때 사진을 안 찍어놓은 게 참 평생 한이라고 그러는데 로베르토 듀란이 나타나서 77년도 두란 형님의 시대였네요. 이때는 라이트급의 아주 전설이었죠. 어제 경기 정말 멋있었다. 내가 본 복싱 경기 중 최고였다. 그리고 축하한다 챔프. 그리고 이제 같이 악수하고 껴안고 복서로서의 뜨거운 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두 분이 결국 만나셨던데 노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파나마에서 사진을 찍은 게 지금 일간지 카라스키아. 카라스키아가 초청해서 두란이랑 만나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이때 KBS 무슨 저 특집 프로그램이어서 홍수환 챔프가 파나마를 가죠. 그거는 지구 뭐였죠? 지구촌 뭐든가 KBS에서 하는데 지구촌 뭐 그런 걸로 이제 가는데 가니까 파나마의 어떤 그 뭐 식당 주인 이런 사람들은 나 아직도 그 경기 기억한다. 그때 당신 만났으면 내가 당신 맞아요. 죽이고 싶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있었어요. KBS에서 해주는 뭐 지구촌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홍수환 씨가 카라스키아를 만나러 가는 게 그때 이제 IMF 때라서 홍수환 씨가 이제 이 사전오기 시합을 영상으로 광고를 찍어야 되는데 이 초상권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 초상권 아마 주려고
이러이러 겸사겸사해서 기획돼서 갔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카라스키아가 한국에 오죠. 네, 맞았죠. 한참 뒤에 예, 뭐 네. 세계 타이틀 획득 40주년인가 네. 뭐 해서 2017년에 한 번 오고 카라스키아는 나중에 세계 챔피언 결국 못 됩니다. 2번 도전했는데 한 번은 누구한테 졌죠? 에우제비오 페드로사한테 극강의 11라운드 파나마 라이벌전이었는데 11회 KO패. 예, KO패. 그때는 페더급 타이틀에 페더 도전했죠. 한 번 더 도전했었는데 그거는 아니요, 도전은 두 번이에요. 두 번으로 끝났어. 아 홍수환한테 첫 지고 번째 네, 저 페드로사. 페드로사한테 지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황복수 선수가 10라운드 경기를 했는데 그때는 카라스키아의 판정승이었나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역 홈타운 디시전이다. 이게 황복수가 잘했는데 판정이 카라스키아에게 갔다. 그래서 사실 그 예전 경기들은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저희가 요새 논란의 경기 리뷰도 하지만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관중이나 뭐 이런 그 부분들, 그쵸. 또 해설 멘트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내용과 다르게 기억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 이때 같이 온 미소년은 아니지만 한 후배 사파타죠. 선수가 사파타 힐라리오 사파타. 사파타. 근데 결국 카라스키아 형보다 더 유명한 선수가 돼버렸잖아요. 이때 사파타가 김영환 김영환이랑 선수와 이겼나요? 그 사파타. 사파타가 사파타가 10라운드 판정승. 완승했죠, 완승. 그 다음에 이제 김치복 선수랑 하고 그렇죠. 장정구 선수한테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두 번째 이제 타이틀 내주고. 사파타 김영환 경기는 사파타 김치복 경기와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10라운드 내내 밀렸고 저게 무슨 권투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때 많았었어요. 아. 저게 복싱이야? 권투야? 근데 파나마 복싱도 냉정하게 말하면 7, 80년대가 가장 피크였네요. 이 70년대는 대단했죠. 80년대. 요맘때가 로베르토 두란이 라이트급, 네. 또 페드로사가 페더급, 그리고 호르에 루안이 이제 사모라한테 막 타이틀을 벤텀급. 가져왔을 네. 때요, 벤텀급. 네. 거기다 이제 카라스키아까지 만일 챔피언이 됐다면 4명. 아 맞아, 이날 호로에 루안이 이 경기 벌어지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챔피언 되고 그렇죠. 링에 와서 관중들한테 인사하는 그 영상도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카라스키아는 파나마 역사상 최초로 4체급 동시석권, 가장 최연소, 세계 최연소, 세계 최연. 네, 세계 챔피언 등급, 파나마 독립 100주년 축하 등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몰려 있었던 경기입니다. 더구나 이게 WBA 주니어 페더급 초대 챔피언 챔피언. 결정전이었으니까요. 그 잔치상에 그냥 참먹게 홍수환 선수가 초를 쳐버리고 왔네요. 그때 또 외항 선원분들이 가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아니 그거는 남아공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네, 그랬어요. 그랬고 아무튼 홍수환 선수를 인정해주는 부분은 해외 원정에 대해서 간서도 되게 강했다는 그 점은 정말 인정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세계 타이틀 매치 사상 각 대륙에서 승리한 거는 홍수환 선수가 유일하죠. 벤텀급은 아프리카, 그리고 주니어 페더급은 중남미, 그리고 주니어 페더급 1차 방어전은 일본. 하와이에서도 하잖아요. 재기전을 자모라한테 지고 나서 필리핀 선수하고 재기전을 하와이에서인가 하죠? 그 전에도 전에도 괌에서도 괌에서도 하고 그렇게 따지면 태국에서 그 누구죠? 저 스코타이. 타놈짓 스코타이랑 8라운드 KO승. 근데 그 경기는 지금 유튜브에 있어요. 네. 타놈짓 스코타이가 그 장애가 있는 복서. 네. 농아 복서여서 그때 태국 국왕이 비공식적으로 반공식적으로 후원하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동양 타이틀 매치였나 그런데 아니에요, 논타이틀이었는데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매치가 언더카드였고 그 경기가 시합이 이제 먼저 벌어지고 그 경기가 메인이었죠. 그런데 그 경기 정말 많이 맞았어요, 홍챔프. 나중에 경기에 의하면은 혈뇨를 봤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홍수환 챔프 얘기가 자모라와의 2차전 얘기를 자꾸 하면서 승리를 확신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목욕탕까지 팔아서 빚까지 내가면서 대전료 마련을 했겠냐. 근데 그 경기를 이겼다면 자기는 평범한 벤텀급 챔피언으로 끝났을 거고 그때 그렇게 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홍수환이 있는 거다.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럼 말씀을 참 재밌게 하시잖아요. 말 정말 잘하시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운때도 맞았어요. 이 크로카라스키아가 먼장과 한번 얘기 나눴지만 11전 전승 전 KO승 네. 무시무시한 전적이긴 하는데 싸운 상대 레벨이 정말 그 별 시덥지 않은 선수들을 꺾으면서 로컬 복서들. 이제 그렇죠 왔기 때문에 홍수환 선수가 아마 2라운드 다운 4번 당했을 때 사무라 같은 펀치였다면 일어나고 싶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펀치는 강했어도 이제 날리는 펀치였었으니까. 경험도 없었고. 카라스키아는 나중에 이 경기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 됐다. 그리고 상원 의원인가 시장인가 선거. 네 정치. 했고요. 이때 또 제가 잊지 못하는 홍수환 챔피언의 멘트가 오늘 경기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건방져서 꼭 이기려고 기억나네요. 했습니다. 어린 놈이 어린 놈이 어린 놈이 건방져서 꼭 이기려고 했습니다. 홍수환 챔프가 나중에 낸 그 책 제목이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인데 그 제목을 어떻게 선택하시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죠. 그런데 한 방을 때리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한 방 맞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네, 참 이때 돈도 많이 버셨을 텐데. 많이 보셨겠죠. 부동산에 슈퍼스타였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에 다 투자했으면 항상 당신께서 얘기하시기도 번 돈 부동산에 그냥 아낌없이 투자했으면 나 이 자리에 없다고 항상 그런데 재벌됐을 거라고. 김기수 챔피언은 부동산에 잘 투자를 해서 명동의 챔피언 다방 그렇죠. 지금도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고요. 그런데 홍수환 챔프 같은 경우에는 자모라와의 2차전 때 8만 불 받고. 본인이 대전료를 꼬나 마련했으니까. 그렇죠. 목욕탕 건물 다시 되팔아서. 그렇죠. 그때 번 돈 상당 부분을 도로 이제 자모라와의 2차전. 그리고 그때는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긴다고 확신했고 두 번째는 옵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다. 이기면 나는 롱런 할 수 있는데 도전자를 내가 고르면 뭐 멋진 경기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죠. 주니어 패드급 챔피언이 되고도 옵션에 걸려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돈 많이 못 벌었을 겁니다. 1차 방어전 가사하라 신지가 3만 달러. 2차 방어전 뭐였죠? 카르도나가 리카르도 4만 달러. 카르도나. 그거 이제 지나면 풀리는 건데 거기에 결국 묶여가지고 생각보다 큰 돈은 못 버셨던 걸로 두 번째 챔피언 때는. 이 7, 80년대에는 옵션이 진짜 발목을 많이 잡았어요. 근데 보니까 유명우 선수는 3옵션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겨버리고 결국 하신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특급 선수죠. 그것도 1차, 3차는 지명방어전이었죠. 그렇죠. 헤수스랑 데마르코. 이 홍수환의 3라운드 KO승은 세계 복싱 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전에서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이 시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난 그게 궁금한데. 일단은 이 당시만 해도 80년대도 그렇고 미국은 경량급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체급 하나도 생기는구나였는데 아마 90년대 2000년대 되면서 이제 리카르도 로페스가 타이슨 언더카드로 쭉 나가면서 또 카발이 나오면서 이 경량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재조명을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워낙 70년대 초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쏟아져 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그 린지에 난 한 칼럼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미국 밖에서는 아직도 플라이급 뭐 이런 복싱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벤텀급까지는 어떻게든 인정하는데 미국에서 시합을 했으니까. 그래서 주니어 페더급도 당시에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라이트급, 웰터급, 페더, 벤텀 이거는 인정하지만 주니어자가 붙은 것은 왠지 모르게 조금 이브릭으로 여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70년대 유달리 더 그랬겠네요. 그죠. 그때는 저도 기억나는 게 세계 챔피언이 왜 둘이야 하나여야지. 그러니까 WBA, WBC가 나뉘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던 때니까. 지금은 4명이잖아요. 그랬죠. 자, 뭐
사전오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한 30분이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경기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정말 밤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을 셀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네, 마무리하고 예. 자 이제 77년 11월에 이 경기가 벌어졌고 그리고 8개월 후죠. 78년 9월에 정말 그 맷집왕 정말 투혼의 복서 김성준 선수가 네테르노의 보라싱을 국내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WBC 라이트 플라이급 타이틀에 도전을 하는데 이 경기 역시도 3라운드에 승부가 갈리면서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경기가 됐어요. 이 경기는 문화체육관에서 맞습니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기 전의 예상평은 비관적이었습니다. 이 이전에 김성준과 정상일의 그 라이벌 동양 타이틀 매치 2연전 1차전은 김성준 선수가 2라운드인가에 2번 다운시키고 12회 판정승 2차전은 정상일 선수가 김성준 선수를 맞아 12회 판정승 그랬는데 두 번 다 그 24회전이 양 선수가 그냥 클린치 한 번 없이 그냥 죽어라고 서로 때리는 건데 이상하게 수비는 신경 안 쓰는 건지 클린 히트가 그냥 수없이 터지는 그래서 맞고 비틀거리면서 안 넘어지고 또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경기를 펼쳤으나 결국 김성준 선수가 이제 졌죠. 2차전을 지고 그래서 그게 더 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긴 정상일 선수는 90kin 욕구에게 도전했잖아요. 5라운드 KO로 그렇죠.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소위 그냥 속된 말로 아작이 나버렸는데 네. 김성준 선수는 외려 국내에서 그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김성준 선수라고 하면 참 가슴 아픈 게 소매치기 복서였죠. 그래서 한국 챔피언이 된 다음에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김모 검사께서 정상을 참작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제 복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처벌도 최대한 경감해주고 김성준 선수 본인에 의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조직에서 잘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고 근데 홍수환 챔피언의 증언에 의하면 신인 시절에 김성준 선수가 체육관에 오잖아요. 아주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대요. 올 때마다 시계가 바뀌고 옷도 바뀌고 근데 옷은 뭐 사입거라 치고 시계는 아마 네 이렇게 저 소매치기 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든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김성준 선수는 나름대로 절실한 면도 있었을 겁니다. 이 경기를 이겨서 완벽하게 밝은 사회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계속 좀 그 줄타기를 하는 듯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경기였는데요. 1라운드, 2라운드는 네트로이 보라싱의 그 우세. 김성준 선수가 그때 맵고 짠 주먹이라 그랬지만 계속 그 커버를 올리고 펀치를 허용했거든요. 그리고 3라운드에서도 코너에 몰려서 계속 펀치를 맞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쓱 그 바뀌죠. 진영이 바뀌고 예, 바뀌고 복부에 꽂아놓고 그게 보라싱이 수술을 한 후유증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지고 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수술을 했다고 바로 방어전을 잡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대로 복부에 이 옆구리 아래쪽에 네. 펀치가 들어가서 고꾸라지죠. 말 그대로. 현장에서 봤던 분 얘기에 의하면은 보라싱이 약간 토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흑백 화면이라 그것까지는 이제 확인할 수 없었는데 현장에 계신 분이 얘기를 했고 이 컬러 영상을 나중에 그 WBC 심판인 저희 임준배 선배님께서 어디서 발굴하셨다 그랬죠? KBS 자료 창고 거기서 KBS에 한번 이제 촬영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구하게 됐어요. 이게 근데 2000년대 초반에는 되게 이 작품이 구하고 싶은 팬들한테는 구하고 싶은 그거 중에 필름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드디어 KBS에서 나와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그럼 홍수환 자무라 2차전도 어딘가에는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희망 고문을 상당히 안겨버렸죠. 이 경기는 방송은 흑백으로 됐고요. TBC에서 중계했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예. TBC가 컬러 시대를 대비해서 기자재를 사놓고 몇몇 그 프로그램은 컬러로 찍었어요. 송출은 흑백으로 했지만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컬러입니다. 저도 컬러로 봤어요. 다만 이제 컬러 방송에 걸맞는 조도는 확보를 하지 못해서 예. 약간 흐릿하게 네, 좀 어둡게 흐릿하게 보이죠. 조도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홍수환 선수한테 왜 2라운드에 그렇게 4번이나 다운을 당했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컬러 방송이라 이 조명 밝기가 훨씬 한국보다 밝아서 약간 덥기도 하고 눈이 부시기도 하고 좀 적응이 안 됐다. 그래서 그때 참 놀랍게도 우리가 방송을 흑백으로 할 망정 3개의 타이틀 매치만이라도 좀 선수들 그 적응을 위해서 조도를 확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논의를 사람들이 진지하게 하기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김성준 선수는 참 가슴이 아프죠. 이제 1차 방어가 시오니 카루포였나요? 카루포가 먼저 헥토르 멜렌데스가 멜린데스가 네 멜린데스와의 1차 방어전, 카루포와의 2차 방어전. 다시 멜렌데스가 네. 3차. 이거는 좀 부진했고 사실은 1차, 2차 방어전은 이겼다고 할 수 없는 경기고요. 3차 방어 멜린데스전은 후반에 멜린데스를 몰아붙여서 그 경기는 뭐 이겼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4차 방어 일본에 가서 그 나카지마 시게오에게 15라운드 판정패. 그리고 나중에 오쿠마 쇼지에게 WBC 플라이급 타이틀에 도전했을 때도 12, 13라운드에는 찬스가 있었죠. 그렇죠. 그 오구마 쇼지가 박찬희 선수는 별로 안 두려워했는데 김성준 선수를 그래 두려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단 체격이 크고 그렇죠. 또 박찬희 선수의 펀치는 겁이 안 났대요. 근데 김성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나중에 이겼다고 좋아한. 그래서 일본에서는 물론 박찬희 선수가 한번 이제 오구마에게 KO패를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김성준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오구마에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성준 선수는 생애 다운이 없고 딱 한 번 있는데 저는 그거 슬립 다운이라고 생각합니다. 8라운드에 그 논타이틀 매치에서 다운당한 적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테스트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멜린데스하고도 저 멀리 중남미까지 날아가서 멜린데스 홈링에서 경기하기도 하고 미구엘 칸토랑도 멕시코에서 경기를 하기도 하고 그 오르노하고도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 전이맨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은퇴 때가 돼서 칸토랑 하고 바로 다음 경기가 오르노 전이에요. 전부 판정패합니다. KO패가 한 번도 없죠. 네. 그리고 나가지마 시게오랑 할 때는 막 버팅도 당하고 전반적으로 경기 내용 지저분했다고. 맞아요. 나카지마가 사실 손이 세 개였어요. 머리가. 거의 머리를 대동해서 이제 인파이팅을 했는데 김성준 선수가 우직하다 보니까 그런 걸 흘리면서 하는 기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면 돌파를 하면서 그렇게 돼버렸죠. 그게 일본 링이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시게오가 그럼 사파타한테 타이틀 뺏기나요? 바로 뺏기죠. 그렇습니다. 1차 방어전에서. 1차 방어전에서. 그리고 김성준 선수가 그때 보라신과 경기를 하는 날, 그 하기 전날 아주 잠을 잘 잤다 그래요. 컨디션이 눕자마자 그냥 코를 골아서 그 세컨들이 아니 도대체 누가 챔피언이고 누가 도전자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때 필리핀 트레이너 초빙해서 연습하지 않았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준 선수가 그렇게 그 필리핀 트레이너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다른 그 트레이너랑은 조금씩 좀 언쟁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필리핀 트레이너랑은 그렇게 합이 잘 맞았나요? 그랬더니 아우 시킨 대로 안 하면 이 영감이 자꾸 울어버리려고 해가지고 이 경기는 정말 업셋이었죠. 업셋이죠. 네.
그리고 이 경기를 이제 기화로 심영자 회장님이 이때 김성준 선수를 많이 후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를 기화로 이제 심영자 회장께서 복싱계로 들어오는 그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기 전에는 워커힐 아파트에 막 김초로 선수, 장정구 선수, 이일복 선수를 합숙시키면서 또 후원하기도 했고. 후원 회장이었네요 한마디로. 그렇다고 봐야죠. 극동체육 이때 그러면 김성준 선수도 극동 소속이었나요? 비즈니스를 전우현 회장님이 하고 있었죠. 트레이너는 누구였나요? 그러면? 트레이너는 아직 안 알려졌나? 이 경기는 김성준 선수 세계 타이틀 매치는 그 필리핀 트레이너를 그 전에 초빙해서 했고 훈련시킨 트레이너. 그 전에는 모르겠네요. 김성준 선수는 사실은 프로모터들이 집중적으로 키웠던 선수는 아닙니다. 잡초형 선수였어요. 스스로 자랐네. 스스로 뿌리 내리고 자란. 그리고 이제 생애를 좀 비극적으로 마감했다는 점에서 아쉽게.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선수고, 또 하나는 김철호 선수가 그 산크리스토발 베네수엘라로 가서 라파엘 오로노에게 도전할 때 그때 한국 권투계가 이제 도전권을 가지고 있어서 스파링을 시켰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철호 선수 증언에 따르면은 분명히 스파링인데 김철호 김성준 스파링인데 링사이드에서 지켜보는 분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심각해서 아 이게 그건가라고 감을 잡았었다라는 저도 거고요. 이건 김진길 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딱 분위기를 보고 김철호 선수한테 주문을 했대요. 뭔가 너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세게 한번 거칠게 밀어붙여라 그래서 도전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아 그러니까 애초에 양자한테 얘기를 안 하고 안 이렇게 하고 붙이고 했던 시험을 했나 보죠, 테스트를. 저는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김 관장님한테. 그리고 오죽하면 김철호 선수가 그때 어느 정도로 무명이었냐면 한국 챔피언은 했었죠 그때? 한국 챔피언이었죠. 챔피언이었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밀어넣기 랭킹으로 랭킹 8위인가 뭐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철호 선수가 도착했을 때 파나마에서는 처음에 김성준 선수가 온다고 생각했다가 베네수엘라죠. 네, 베네수엘라에서 김성준이 아니니까 당시 동양 벤텀급 챔피언이었던 김영식 선수가 오는 걸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김철호 후 그러다가 그래 어차피 오로노가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고 대전이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김성준 선수에 대한 참 추억도 아련히 많은데 이렇게 예전 그 복싱 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성준 선수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정말 어떤 기교도 모르고 그냥 우직한 다 맞을 거 맞아가면서 상대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본인이 쓰러뜨리지 못하면 판정으로 지더라도 끝까지 가는 그런 또 저력이 있었던 복서라 답답함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거 좋은 기억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1차 방어전, 2차 방어전이 부진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경기를 제외한다면 나름대로 인상적인 경기도 상당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 동해 타이틀 매치에서 일본의 그 최단신이지만 명복수였죠. 텔류 가지노리를 KO시키기도 했고 정상일 선수의 그 라이벌전 1, 2차전은 가장 다시 보고 싶은 경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사실 없잖아요. 없죠. 덴류 가즈노리는 150대였죠. 키가 160이 맞습니다. 안 되는 선수였습니다. 55도 안 됐죠. 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두 경기 얘기했는데 한 시간이 지금 지나갔네요. 일단 그 기분 좋은 추억이었고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의 5대 세계 챔피언 김성준 선수 그리고 이제 두 체급을 석권한 홍수환 선수 얘기까지 3회 KO 파트 1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멘트의 달인 장 박사님께 엔딩 부탁드립니다. 1회, 2회가 지나고 3라운드에 승부가 나면 관객들은 정반합 논리에 따라서 짜릿함이 배가 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선수가 출전하는 이 다음 세계 타이틀 매치 정반합 논리에 따라서 3라운드 KO 승으로 세계 타이틀 획득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 복싱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